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38선에서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이 개성을 점령하고 춘천을 포위했으며 동해안으로도 상륙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급작스러운 소식에 놀라긴 했지만 트루먼은 곧바로 애치슨 국무장관과 전략을 논의하죠. 그리고 두 사람의 결정은 6.25 전쟁에 미국이 군사력으로 대응하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대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으려 했던 데는 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6.25 전쟁에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개입하기 위해서였어요. 빨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전쟁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내부 승인 절차 그리고 미국 의회 내에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트루먼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게 더 빠르구나.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예. 교수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뭐길래 미국이 그런 전략을 짠 겁니까? 흔히 안보리라고 부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의 핵심 기구입니다. 국제 분쟁 조정이나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일들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보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었고 회원국들은 반드시 그 결정 사항을 이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 강제성이 있다는 거네요. 예. 트루먼은 이런 안보리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6.25 전쟁의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is now suffering the brunt of an unprovoked attack by military forces from North Korea. Amphibious landings have been made in Samcheok, Chuncheon, and other places in the northeastern area of our country. This action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안심이 확 되네요, 그래도. 예.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의 개입은 없을 거라고 하던 공산주의 진영 지도자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는데 또한 가장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상임 이사국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었어요. 유엔 안보리에는 5개의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소련, 영국이었죠. 소련? 그래서 이렇게 그 상임 이사국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안보리의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5개 상임 이사국 모두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은 승인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것이죠. 만장일치여야 돼요? 만장일치여야 됩니다. 그럼 안 되겠네. 아, 이 상임 이사국에 소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제출하면서도 소련의 반대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유엔군이 뭐 결과적으로 6.25 전쟁에 투입이 되잖아요. 예. 그랬다는 얘기는 소련이 그 찬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소련이 과연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말이 안 되는데? 예. 이때 소련은 그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기권을 해버립니다. 기권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예. 기권하면 이제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치. 그렇다면 스탈린의 소련은 왜 기권 결정을 한 걸까요? 그렇게 반대했으면 됐잖아요. 예. 스탈린의 결정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고요. 역사가들의 골치를 아주 썩히고 있는데 몇 가지 추측되는 점들은 있어요. 진짜 이상하다. 예, 우선 첫 번째는 유엔의 6.25 전쟁 개입 여부에 소련이 찬성을 할 수도 반대를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 전쟁에 개입할 것을 끝끝내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 자리에서 만약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6.25 전쟁의 배후에 소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테니까 그런 선택은 또 피해야 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대놓고 인정하는 거니까.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에 대한 배신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또한 파장이 상당히 큰 선택이었습니다. 그 양다리를 교묘하게 걸쳐놓은 예. 거네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소련이 기권을 했다는 추측이 또 있고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스탈린이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기권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당시 그 공산주의 정권 아래 있던 나라가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었던 클레멘트 고트발트가 유엔 안보리 불참에 대해서 스탈린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기권을 하지 않고 반대를 했으면은 전쟁이 공산주의 진영에 유리하게 갔을 텐데 왜 기권을 해서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느냐 이런 편지를 보내서 항의를 했는데 이때 스탈린이 편지를 또 보내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미국은 이 싸움에서 전선을 지나치게 넓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는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연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굳힐 시간이 생길 것이며 더구나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극동의 전 지역이 혁명화할 것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전략적이네요. 예. 뭔가 이 아시아 쪽에 미국을 묶어두겠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본인은 유럽에 집중하고. 예. 하지만 스탈린의 이 대답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2달 뒤에 작성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스탈린의 6.25 전쟁에 대한 빅픽처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실수해놓고 뒤늦게 변명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는 것이었었는지 이것은 더 두고두고 연구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뒤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도한 거야. 뭐 이런. 결과적으로 소련 측의 불참으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이루어졌고요. 6.25 전쟁에 대한 결의안 제82호가 채택이 됩니다. Call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Calls upon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이러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으로 북한은 국제적 차원에서 침략국으로 규정이 됐고요. 이로써 유엔군이 조직될 수 있었죠. 그것과 함께 6.25 전쟁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면서 유일하게 유엔을 동원할 수 있었던 전쟁으로도 기록이 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솔직히 안중에도 없던 이 한반도 예.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예. 직접 참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일단 미국은 북한의 남침 배후에 소련이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당시는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서 미국이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이었고 한반도마저도 공산화된다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소련에게 넘겨주게 될 형국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남한의 공산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이 6.25 전쟁에 개입한 뒤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제 궁금한데요. 전쟁이 발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는 1950년 7월 1일에 주일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을 했고 이어서 7월 8일 미국 병력과 더불어서 영국, 호주, 튀르키예 등지에서 파견된 유엔군이 처음 전장에 나타나게 되죠. 6.25 전쟁 때 유엔 깃발을 꽂고 나타난 참전국은 총 16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까지 총 34만 1천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교수님,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미국이 개입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예.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예, 유엔군이 처음 전장에 나타난 1950년 7월 8일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긴급히 편지를 보냅니다.
Я вынуждена обратиться к вам с просьбой разреши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25-35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в штабе фронта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и штабах 2 армейских групп, так как национальные военные кадры еще недостаточно овладели искусством вожде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войск. 당시는 북한군이 경기도 오산에서 미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미국의 대대급 병력에 북한군 2개 사단에 발이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미군이 전격적으로 6.25 전쟁에 뛰어들게 되고 전쟁 초반에는 북한군의 파죽지세 공격에 밀리던 형국이 되기도 했지만 9월이 되자 맥카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상황은 반전되죠. 인천이 수복된 뒤에 미군과 국군은 서울로 진격하게 되고 그렇게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다행이다. 드디어. 에바 씨, 근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상황이 좀 반전이 됐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한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뭐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때 이제 상황이 좀 위급해지니까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중국으로 망명을 하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탈린은 김일성 동무는 장래 중국 땅의 망명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중국에 일방적으로 알렸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됐으면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요.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히 패배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망명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세에 몰린 북한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망명을 했어야 되는데. 달라진 전세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긴급 원조를 요청합니다. 이때 김일성이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편지를 열심히 썼네. 남반부의 우리 인민군 부대들이 북반부로부터 차단되고 일부는 여러 토막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우리 군 부대들은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적군이 38도선의 이북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약속한 바와 같이 중국 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스탈린도 마오쩌둥에게서 긴급 비밀 정보를 보냈죠. 나는 당신이 만약 북한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북한 동무들에게 최소 5개에서 6개 사단을 즉각 북위 38도선으로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파견하는 사단 병력은 중국인이 지휘하는 지원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책임 전가. 하지만 이 같은 요청에 마오쩌둥은 즉각적인 답을 내놓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중국 내 정치 경제적 상황이 있었고 미국의 공군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교전을 했다가는 다 몰살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의 공군력을 요청했던 것인데 스탈린은 중국 지상군을 공중에서 엄호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책임 전가다. 당시 스탈린과 중국 정부 총리인 저우언라이의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소련 공군은 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면 국경에 애매해집니다. 자칫 우리와 미국 사이에 충돌 사태가 빚어지면 크게 번질 것이 분명합니다. 스탈린 동무, 소련 공군의 측면 지원이 없으면 우리는 출병을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도 맞는 말이죠. 예. 자기네들은 안 하면서 왜 자꾸 우리 보고. 소련이 자꾸 간만 보니까. 예. 맞아. 이렇게 1950년 10월 초에 중국의 참전 여부를 두고 스탈린과 마오쩌둥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었죠. 그런데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이런 상황을 반전할 만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소련에 일어났다는 건가? 사건이? 바로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1950년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박이다. 여기에는 바로 강경한 반공주의자였던 맥카더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맥아더는 그 한반도는 물론이고
이게 중국 공산당 정부까지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아, 위험한 사람이야. 다 없애버릴 거야. 진짜 3차 대전까지 벌어진다고 이제 나를 몰아라 하고 어떻게든 이런 공산주의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임했다고 해요. 진짜 강경하다. 자, 그렇다면 이때 중국군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중국은 유엔군이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자 기존의 6.25 참전에 대한 고심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바로 참전을 결정하게 되죠. 그치.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 문제잖아. 예. 이거 봐 이러니까. 예. 이렇게 중국은 총 그 37개 군대, 113개 사단 규모로 중국 인민지원군을 창설했고요. 이후 1950년 10월 19일 1차로 약 20만 명 병력을 투입해서 압록강을 건너면서 6.25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군까지 6.25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자 스탈린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1950년 11월부터 소련의 공군을 파견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 양국 공군들 간의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네 소련하고. 이 공중전에서 주목할 점은 세계 최초로 제트기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벌어진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공중전에서 이렇게. 저기 타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 어떻게 피하냐? 그러니까. 저게 실제 상황인 거잖아. 살벌해요. 치열하게 싸우네요. 전쟁의 양상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확전을 경계한 미국과 소련,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한 채 전선은 1950년 3월 말 38선 부근에서 교착이 돼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정부는 1951년 5월 현실적 차원에서 38선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휴전 협상을 체결하고 철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6월에는 소련, 중국, 북한 역시 계속되는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렇게 1951년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 대표인 말리크가 정전을 제안하니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담이 시작됩니다. 결국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본격적인 휴전 회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군사 분계선 설정, 포로 교환 방식을 두고 두 진영이 대립을 하면서 회담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게다가 이때 스탈린은 전쟁이 조속히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미국이 6.25 전쟁에 계속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서 힘을 빼는 게 나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회담이 결렬되거나 지연될 때는 38선 상에서 어떤 주요 고지를 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는 고지전을 치르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2년에 걸쳐 159회의 본회담과 765회의 각종 회담이 개최된 뒤에서야 정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